보면은 일본의 현재 자산 가치는 거품 붕괴 이전으로 환원이 됐어요. 특히 주식은 옛날보다 더 올랐어요.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이 그 90년대 상황하고 달라진 게 세계에서 유일하게도 독특한 자본주의 경제가 됐어. 이자율 제로. 지금 0.5%죠. 그런데 사회 자체가 이자율 0%의 사회예요. 그 다음에 물가도 거의 제로. 임금은 하나도 안 올라. 도리어 떨어졌어. 90년대에 비해서. 그리고 그 세금 없이 지출하는 거에 너무 적응돼 있어. 그런 사회예요. 자, 그 양적 완화 하면은 뭐 미국에서 옛날에 양적 완화 많이 했다 그러는데 양적 완화의 신기원은 일본입니다. 일본 같이 양적 완화는 뭐예요? 돈 풀기잖아. 돈 찍어내기. 돈 찍어내기의 신기원은 일본에서 나와요. 아까 말했잖아. 세금 없이 지출하기. 예, 그 신공을 일본이 제일 잘 보여요. 그 일본 은행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보자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 대기업은 경쟁력을 많이 상실하는 데 비해서 사실 들어가 보면 일본 중소기업은 생각보다 경쟁력이 절대로 약화되지가 않았어요. 도리어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우리나라처럼 하청 관계도 있지만 단순하게 하청 관계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일본은 처음 시작할 때 그 150년 전, 200년 전, 200년까지 안 됐지. 150년 전 자본주의 시작할 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전부 다 세계를 놓고 같이 경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각자 시장을 가질 기회가 다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청의 문제가 좀 달라요, 우리하고는. 자, 부동산 버블 이야기하면 참 재밌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한국도 그럴 거다 그러는데 한국은 달라요. 사람들이 웃긴 소리를 하는 게 한국도 부동산 버블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버블이 되면.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면에 이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과도한 투기 금융 완화로 인한 버블의 붕괴 과정이지 이게 정부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잘못 써서 망한 거다 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트리거 역할은 해. 문제는 버블이 정말 미치도록 버블이 커져요. 부동산 버블이. 그러니까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돈 구워가지고 개개 기업들이 더 많이 부동산을 사요. 특히 왜냐하면은 기업해하고 돈 버는 것보다 제조하고 돈 버는 것보다 부동산 투기하고 돈 버는 게 너무나도 눈에 보이니까 그 엄청나게 돈을 구워갖고 부동산 버블을 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은행이 부동산 투기를 하면 돈이 벌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계속 구워져. 그래서 그게 에스컬레이팅 돼가지고 결국은 옛날 그 미국의 부동산 버블 터질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핵심적인 거는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번 이제 여기 보시자고. 버블 형성 과정. 엔화 가치가 플라자 협정에 의해서 급등하잖아요. 수출 경쟁력은 상쇄되니까, 약화되니까 대기업하고 은행들이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일본 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시행을 해요. 그러니까 저금리를 하면 돈을 이제 빌리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주식시장보다는 사실 부동산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 금융자유화, 대출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저금리, 할인율이 뭐 5%에서 2.5%로 인하돼요.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투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뭐 도쿄가 뭐 급등하니까 일본 전체 토지를 가지고 뭐 미국에 살 수 있다 이런 말 이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86년에서 89년 사이에 3배 뛰어요. 이 3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오늘 45,000 넘었죠. 다우존슨이 45,000 넘었는데 제가 전번에 말했잖아요.
2008년 대비해 보면은 2008년 7천이었거든요. 몇 배 뛰었어요.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그쪽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신용 팽창이 14% 이거 큰 거 엄청난 거예요. 신용 팽창, 돈의 양이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어요? 부동산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 부동산으로 가면 하루 다르게 값이 뛰어. 하루 다르게. 손을 바꾸면서 계속 뛰어. 그러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또 융자를 받아서 또 사고 가는 거예요. 특히 그 짓을 누가 했느냐? 기업들이. 개인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지만 기업들은 바로 앞에 문 앞에 돈이 보이는데 그걸 안 할 수가 없고, 은행은 구워줘서 커미션 먹고, 일본의 재밌는 거는 구워주는 놈과 커넥션이라는 게 짜고 치는 고도리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89년 아까 공식 할인율이 2.5%까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걸 갑자기 4.25% 올려. 사실은 이때 이미 버블이 장난 아니게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89년은 버블이 엄청나게 아까 14% 올랐다 뭐 이런 때가 89년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때부터 계속 올려갖고 8월까지 6%를 올려요. 6%까지 올려요. 그리고 이제 요 앞에 국제적으로 엔화 안정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치를 했다 그러는데, 중요한 게 90년부터 요게 이제 문제가 돼요. 총량 규제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 트리거가 됐다 하는 말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버블은 한계에 도달했는데, 아이고 버블 꺼져봐 하고 이제 바늘을 쑤시기 시작하는 거야. 사실은 정부가 가만 놔둬도 터질 건데 바늘을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총량 규제 했죠. 근데 이게 뭐냐? 급격한 신용 수축을 와서 유동성 파탄이 생기는 거죠. 그 공황이라는 거는 유동성이 망가지지 않으면, 유동성 파탄이 아니면 공황이 안 일어나요. 그냥 서서히 떨어지는 건 없고, 그냥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유지될 것 같은데, 공황이라고 하는 거는 폭락이 되는 거는 유동성.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말은 파산이죠. 파산. 그러니까 돈을 연쇄적으로 한 군데서 체인이 끊어져서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고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이제 유동성의 붕괴입니다. 그래서 90년 되면은 니케이 지수가 35% 뜨죠. 그리고 토지 가격이 91년 말부터 이제 하락하기. 처음에는 그래도 잘 하락을 안 하는데 91년도에 피크를 이루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재밌는 거는 이게 떨어지는 게요. 하루아침에 떨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은 2000년도까지 떨어져요. 89년에 시작했잖아요. 그게 끝도 없이 떨어져. 끝도 없이 떨어졌는데 이만하면 됐지 싶은데 또 떨어져. 또 떨어진 게 2000년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실제로는 2010년까지 갔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은행 파산은 97년도에 일어나요. 금융 파산은 97년도. 아까 89년에 버블이었잖아요. 90년부터 꺼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미 한 방 먹었는데 그게 바로 끝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10년간 계속 박살이 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은행들이 버티는 거예요. 계속 꺼지는데도 불구하고, 버블이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텼던 게 더 이상 못 버티고 은행 파산으로 간 게 97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증권사도 파산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98년에 가면은 장기신용은행하고 일본신용은행이 국유화가 돼요. 완전히 그런 망통이 돼갖고 국가가 인수를 해요. 인수할 데가 없어갖고 파산이 돼요. 그래서 은행 자본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공적 자금이 자그마치 60조가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이때 기업도 엄청나게 파산이 됐는데, 재밌는 거는요, 좀비 기업이 많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라는 거는 망했는데 안 망하고 살아있는. 왜 그러냐?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있잖아요. 그걸 회계적으로 뚝딱거리면 안 망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걸 팔지도 못하잖아. 문제는 자산, 부동산 자산이 떨어지면은 미국 같으면은 강제적으로 파는데 일본은 전근대적이라서 한국하고 비슷해서 안 되는 거예요. 파산해서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좀비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 파산 건수가 연에 15,000건 증가했다고. 그래서 건설, 특히 부동산 이쪽은 완전히 작살나고, 그 다음 나아가서 제조업까지. 제조업이 작살난 이유는 제조업도 열심히 가서 부동산 투기를 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업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었고 평생고용제가 약화돼요. 다음에 가볼게요. 그랬는데 일본의 부가가치 절대 규모가 나옵니다. 90년도에 9,600억 달러 했는데 2024년에는 8,600억 달러, 대려 줄어들어. 물론 이제 줄어드는 데는 엔화 대비 원화에 달러에 환율이 여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쨌든 95년도에 가보면은 1조 2천, 그 90년 대비가 그런 거고 95년이 최고점이었으니까 그때 대비 보면은 많이 떨어졌죠. 여기 이제 1조 2천억, 1조 3천억 했던 게 8,600억이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되레 제조업 부가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일본이 미국의 65%에 육박했던 게 지금은 그게 많이 떨어져 갖고 요 23년 표에 보면 옆에 표를 보면은 그 미국이 2,800인데 지금 867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황당한 거는 중국 보세요. 중국이 2010년일 때 미국하고 같은 레벨이 됐다 그랬잖아요. 아까 크로스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바뀌었어요? 2배 치고 있죠, 거의. 제조업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비상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거는 아직도 일본이 220개 품목에서는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 60%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중소기업의 파워예요. 일본 중소기업의 파워. 대기업도 주로 일본이 강한 분야, 전자, 부품, 그다음 반도체, 로보틱스 산업, 제약, 항공우주 이런 쪽이 강하다 하는 거고요. 이건 재밌는 이 표는 딴 건 아니고요. 일본이 외국에서 벌어오는 돈, 외국의 순자산, 일본 돈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실제로 일본 돈이 나가 있는 거, 예를 들면 소니, 콜롬비아 픽처스 같은 거, 그것이 열심히 벌어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돈, 이 액수예요. 그런데 이건 특별하게 계속 늘어나지는 않을 건데 300억 달러, 300조 엔이네요. 3,600억 원 정도 되네. 3,600억 원. 3,600조. 3,600조. 나가 있는 순자산이 그 정도고, 그 다음에 경상수지 흑자는 170조. 그렇죠. 17조 N이니까 170억. 조 170조. 많이 들어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예요. 경상수지도 적자예요. 전체적으로 이거 다 포함해가지고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일본 경제 현재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낼 건데요. 자산 가격은 양쪽이 달라요. 주식은 회복됐는데 부동산은 아직도 고점 대비 표가 고점 대비 90년도 저 고점 대비 지금 25년. 그래서 25년도 120, 전때는 190. 그 정도 차이예요. 일본 도쿄는 부동산 회복됐어요. 더 올랐어. 그건 도쿄 이야기고. 그래서 부동산은 지금 옛날에 최고점일 때는 189 보면은 189 1990년 써나잖아요. 그게 현재는 121. 최고점 버블 대비 35%.
낮다. 상업용 부동산 더 심해. 58%. 그 다음에 뭐 이렇고, 주식은 아까 말했듯이 최근에 고점 찍었어요. 최근에. 근데 변동성이 아주 많아요. 근데 요 부분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일본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취약한지 하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재정적자, 일본 재정적자의 내용이 정부 부채가 지금 242%의 GDP 대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아까 뭐, 그런데 일본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안 나오잖아. 웃기죠. 프랑스 지금 난리 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일본은행의 참 업적입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세수 대비, 그러니까 유럽은 지 맘대로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서 국채를 발행하기가 힘든 데 비해서 일본은 발행이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웃기지도 않은 나라인 거예요. 국민들도 잘 버티고요. 유럽은 아까 말했듯이 프랑스가 국채를 발행하려고 그러면은 그 유럽 중앙은행에서 일단 뭐라 하는 데다가 발행해도 살 데도 별로 없어. 왜냐? 그걸 유럽 중앙은행에서 얼마 이상 산다는 준칙 같은 것들이 있어요. 마음대로 못 하는 데 비해서 여기는 보시면은 일단 세수 변화가 보면은 세수가 이렇게 낮아요. 24년도에 GDP 대비 세수가 13.3%밖에 안 돼. 웃긴 거 아니에요? 세금을 이 정도밖에 못 거두면은 그 OECD 평균이 34%란 말입니다. 세금을 그렇게 적게 받는 거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죠. 대기업이 엄청, 거기서 대기업이 잘 사는 거예요. 대기업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그걸 다 국민들이 받쳐주는 거예요. 근데 전번에 또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일자리가 많다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일본의 시스템은 한마디로 0%의 사회로 만들어놨다니까. 그 자체로 유지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일본만의 독특한 시스템. 그러니까 거기서 한 개라도 삐뚤어지면 안 돼. 갑자기 이자율이 올라가거나 임금이 올라가거나 뭐 물가가 올라가거나 하면은 그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요. 이런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일본은 성장률이 앞으로 가면은 10년쯤 지나면 GDP 1인당 GDP에서 한국보다 왕창 떨어질지 몰라. 지네들끼리 먹고 사는 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총 예산 규모는 70%가 증가했어요. 90년에 대비했을 때. 그 112조 엔이거든요. 보시면은 들어오는 거는 112조 엔.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돈으로 1100조인데 세수는 700조. 세수가 700조란 말입니다. 그럼 얼마가 빵꾸가 나요? 400조가 빵꾸 나죠? 400조 빵꾸 나는 사회예요. 그게 어떻게 버텨내는지 그 다음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정부 부채가 탑이에요. 세계 1위예요. 그런데 버텨낸단 말이에요. 딴 나라는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국채 발행 잔고가 선진국에서 최고야. GDP 2.4배야. 미국은 뺨을 치지. 근데 미국도 난리고 특히 유럽은 난리 버거진데 어떻게 일본은 살아남느냐. 다음 페이지 보면 나와요. 일본의 비밀을 보여드리죠. BOJ, 뱅콕 자펜 아닙니까? 뱅콕 자펜이 뭐 주식회사인데 그 뭐 로스차일드가 뭐 몇 프로를 소유했니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일본 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계속 늘어나. 말도 안 되게 늘어나. 특히 2010년에서 2025년 사이에 6배가 증가해. 이 말이 돼요? 코로나 때 돈을 왕창 늘려. 그래서 옛날에 GDP 대비 25%였던 게 GDP 대비 132%. GDP보다 많이 갖고 있어, 은행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늘려. 일본도 이제 위기 상황이 되는 게 일본이 한계 양적 완화하고 지금 양적 완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왔다라는 게 일본 이야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보자고요. 일본의 국채 보유량 보면은 지금 어쨌든 570, 그러니까 이게 전체 적자 갖고 있는 자산이 729조인데 그 중에 국채가 575조예요. 이만큼 돈 찍어냈다 소리야. 근데 더 웃긴 거는
일본은 미국도 물론 이제 채권을 갖고 있죠. 미국도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일본은 지수 형태로 ETF 형태로 주식을 갖고 있어요. 세계에서 주식을 중앙은행이 사주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원래 이런 거 자본주의에서는 하면 안 된다 그러거든. 그런데 중앙은행이 ETF의 75%를 보유하고 있어. 전체 일본 ETF에. 나도 이거 조사하면서 진짜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근데 더 늘릴 수가 없어. 늘려봤자 75% 보유하고 있는데 더 늘리면 100% 되게? 그래서 37조엔 370조 원이죠. 거기서 동결을 했어. 더 이상 안 사겠다고. 사고 싶어도 못 사. 그렇잖아요. 75% 보유하고 있는데 뭐 80%, 90% 보유할 거야? ETF는 다 살 수. 그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기업 채권도 그래. 뭐 3.5조에서 4.9조 갖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 21년에는 12조엔 갖고 있었다는 거야. 줄였어. 그러니까 현재로는 은행 주식도 옛날에 갖고 있었어. 그래서 사실은 BOJ가 양적 완화 관련해가지고 자산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BOJ가 자산을 갖고 있다. 이건 사실은 빚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종이 쪼가리 찍어낸 거예요. 돈을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유동성을 왕창 공급한 건데 문제는 더 이상은 관여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관여를 하기가 힘든 상황. 모르겠어. 국채는 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국채는 뭐 감축하겠다 그러는데 저기 주식은 더 이상 못 사요. 주식을 살 때 주식을 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량주를 샀다 그러면 지수를 샀다 그러지만 원래 그 좋은 거를 사도 시장에서 공급 자체가 줄어드니까 결국은 나쁜 놈한테까지 영향을 미쳐요. 시장 자체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대기업은 어떻게 되면 되느냐? 대부분 자기가 노력 안 해도 주가가 유지가 되니까 잘하려고 경쟁력 있는 이노베이션 노력이, 그러니까 혁신 노력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굳이 악을 쓰고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부가 주식을 왕창 사주니까. 이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일본의 상당히 기형적이고 괴기한 상황을 보셨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